조선 중기 경상도 안동 땅에 송만석이라는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송만석은 수백마지기의 논밭을 소유한 양반으로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에 살았습니다. 송만석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장남 송진우는 26살에 과거에 급제하여 안동 지역 사또로 부임한 뛰어난 인재였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 송기호는 형과는 달리 날마다 기방을 드나들며 주색잡기에만 빠져 지내는 한량이었습니다. 저 녀석이 저러다가는 가문의 망신덩어리가 되고 말 것이요. 송만석은 부인 정씨와 의논 끝에 송기호를 빨리 혼인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정씨 부인은 동네에서 소문난 중매쟁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며칠 후 중매쟁이들이 두 처자의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부유한 상인의 딸로 시문에 능하다는 장혜원이었고, 두 번째는 마을 훈장의 딸로 온화한 성품을 지녔다는 이순애였습니다. 하지만 송기호는 두 처자를 본 후 고개를 저으며 거절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어찌 그런 처자들과 백년가약을 맺겠습니까? 장혜원은 재주는 있다 하나 제 눈에는 그리 아름답지 않고, 이순애는 몸이 너무 튼실하여 혹여 밤에 잠결에 소인을 깔고 누우면 어찌하겠습니까? 이놈아, 혼인이란 용모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니라. 송만석이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송기호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인은 아름다우면서도 현숙하고 또한 학문도 갖춘 처자와 혼인하고 싶습니다. 그런 처자가 분명 이 넓은 안동 땅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 완벽한 처자가 어디 있겠느냐. 그리고 그런 처자가 있다 한들 너와 혼인을 하려고 하겠느냐. 꿈 깨거라. 송만석이 답답해하며 소리쳤지만 송기호는 오히려 기발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소인이 직접 마을 곳곳에 방을 붙여 처자를 구하겠습니다. 아버님께서는 그저 지켜만 보십시오. 며칠 후 안동마을 곳곳에는 기이한 방문이 붙었습니다. 송가의 둘째 도련님이 아름답고 현숙하며 학문을 갖춘 처자를 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혼인이 성사되면 엽전 1000냥을 주겠고 중매를 선 사람에게도 600냥을 주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날마다 송가의 대문 앞에는 중매쟁이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보름이 넘도록 송기호의 마음에 드는 처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모두 소인의 마음에 차지 않습니다. 송기호는 날마다 처자들을 보았지만 번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떤 이는 용모가 출중했으나 말씨가 거칠었고 어떤 이는 현숙했으나 용모가 평범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화려한 옷을 입은 젊은 선비 하나가 수레를 몰고 송가 대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송가 도련님의 처남이 되려고 누이 동생을 모시고 왔소. 어서 도련님께 아르시오. 문지기가 황급히 안으로 들어가 송기호에게 알렸습니다. 마침 외출을 하려던 송기호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누가 내 처남이란 말이오? 나는 아직 혼인도 하지 않았는데. 아, 송도련님이시군요. 소인은 전주에서 온 강민수를 하옵니다. 지인이 도련님이 내건 방문을 보고 제 누이가 적격이라고 하여 누이 동생을 데리고 왔습니다. 강민수라는 선비는 공손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처자는 어디 있소? 마차 안에 있습니다, 도련님. 강민수가 마차에 발을 걷어 올리자 안에서 한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송기호는 그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여인은 달빛처럼 맑은 얼굴에 버드나무 같은 자태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강서연이라 했습니다. 그녀는 송기호를 보자 수줍은 듯 미소를 지었는데 그 미소가 송기호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아, 이런 아름다운 처자가 세상에 있었단 말인가. 송기호는 넋을 잃고 중얼거렸습니다. 강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방문에 적힌 대로 혼인이 성사되면 중매 사례금 600냥과 예물로 1000냥을 주신다는 말씀이 사실이옵니까? 물론이요. 송가는 한 번 한 말은 반드시 지키는 집안이요. 송기호는 강서연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대답했습니다. 그는 즉시 두 사람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대청마루에 자리를 잡은 후 송기호는 강서연의 손을 슬쩍 잡아보려 했습니다. 강서연은 처음에는 손을 빼는 듯 했으나 이내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것이 송기호의 마음을 더욱 들뜨게 만들었습니다. 강선비, 그런데 혼인 예물 1000냥 외에 신부 집안에 드릴 예물은 얼마나 준비해야 하오? 송기호가 들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께서 정하실 일이옵니다만 도련님께서 정말 소인의 누이 동생과 혼인하고 싶으시다면 그에 합당한 성의를 보여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민수는 교묘하게 말을 흐렸습니다. 송기호는 그날로 강민수에게 중매사례금 600냥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강서연의 부모가 동의만 한다면 혼인예물로 2000냥을 더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강선비, 어서 전주로 돌아가 부모님을 설득해 주시오. 이 송기호는 진심으로 선비의 누이를 아내로 맡고 싶소. 송기호는 강서연의 손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강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급하게 구시지 마십시오. 곧 소인의 누이 동생은 도련님의 부인이 될 것이니 말입니다. 송기호는 두 사람을 마을 어귀까지 배웅했고 그날부터 밤낮으로 강서연 생각에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심아님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송만석에게 말했습니다. 기호가 요즘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그 전주 처자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집안의 내력을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그거 참 걱정이요. 혹시 사기꾼이 아닐까 싶소만. 송만석도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송기호는 부모의 걱정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그리 걱정 마십시오. 강서연 같은 미인이 어찌 사기꾼이겠습니까? 이틀 후 강민수가 말을 달려 다시 송가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강서연이 함께 오지 않았습니다. 강선비, 어찌하여 서연은 함께 오지 않았소? 혹시 부모님께서 혼인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요? 송기호가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아이고 도련님, 하루가 3년 같으셨겠습니다. 실은 아버님께서는 혼인을 찬성하시는데 어머님께서 반대하고 계십니다. 어째서 그러시오? 어머님께서 전주에서 안동까지는 100리가 넘는 먼 길이라 딸을 보고 싶어도 쉽게 볼 수 없다며 걱정하십니다. 강민수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하면 좋겠소? 만약 도련님께서 예물을 넉넉히 주신다면 저희 부모님께서 안동으로 이사를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혼인도 하고 부모님께서도 딸을 자주 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송기호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좋소, 그리하시오. 예물은 얼마가 필요하오? 2000냥 정도면 안동에 집을 마련하고 이사 오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알았소. 또 필요한 것이 있소? 송기호는 강서연을 아내로 맡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기세였습니다. 소인에게도 금은 폐물을 1000냥어치 정도 주시면 소인이 누이 동생을 도련님께 시집 보낼 수 있도록 부모님을 열심히 설득하겠습니다. 그것도 문제 없소. 송기호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모든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혼인 날짜가 사흘 후로 정해졌습니다. 정씨 부인이 다시 한번 송기호를 불러 타일렀습니다. 기호야, 어미가 보기에 그 사람들이 수상하구나. 우리가 그 집안의 내력도 모르는데 어찌 그리 성급하게 혼인을 치르려 하느냐. 어머님, 강서연 같은 미인을 어찌 의심하십니까? 저를 믿으시고 그저 소인이 혼인하는 것을 기뻐해 주십시오. 송기호는 어머니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정심아님은 하는 수 없이 사람을 보내 전주까지 가서 강씨 집안의 내력을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혼인날이 되어도 보낸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혼인날 아침 강민수는 그의 부모님을 모시고 송가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좋은 한복을 입었고 품격을 갖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송만석은 아직 의심을 풀지 않고 그들을 경계하며 며칠 더 머물다 가라고 제안했습니다. 사돈 어른, 그리하시지요. 저희도 며칠 머물며 혼인 준비를 도우려 했습니다. 강서연의 부모가 흔쾌히 승낙하자 송만석과 정씨 부인의 의심이 조금 풀렸습니다. 사기꾼이라면 예물만 받고 도망갔을 텐데 머물겠다니 우리가 지나치게 의심한 것 같소.
송만석이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화촛불이 밝게 타오르는 가운데 송기호와 강서연의 혼인식이 치러졌습니다. 송기호는 붉은 비단 치마를 입은 강서연의 손을 잡고 기쁨에 겨워했습니다. 이제 부인은 평생 소인의 아내가 되었소. 송기호가 속삭이자 강서연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방에 들어선 두 사람은 술잔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송기호는 몇 잔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정신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어찌된 일이요. 송기호가 중얼거렸지만 이미 정신을 잃고 이부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강서연은 찬물을 끼얹듯 차가운 표정으로 변하더니 재빨리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오라버니, 다 끝났습니다. 어서 귀한 것들을 챙겨 떠나야 합니다. 강서연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송가의 대문을 두드리는 급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으리, 큰일 났습니다. 신부일가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하인의 다급한 외침에 송만석 부부가 황급히 신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자 송기호가 혼자 이부자리에 누워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저것들이 우리를 속인 것이요. 사기꾼들이었소. 송만석이 분노에 떨며 소리쳤습니다. 정심아님은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기호야, 정신 차려라. 내가 사기를 당했다. 한참 후에야 정신을 차린 송기호는 빈 신방을 둘러보며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송기호의 입가에 이상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 한심한 녀석아, 내가 사기를 당했는데 웃고 있느냐. 3,000냥이 넘는 돈을 잃었단 말이다. 송만석이 화를 내자 이때 대청마루 뒤편에서 누군가 걸어 나왔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진정하십시오. 모든 것이 제 계획이었습니다. 장남 송진우가 관복을 입은 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진우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아버님, 요즘 경상도 일대에 혼인 사기꾼들이 횡행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제가 동생과 함께 이들을 잡기 위해 미끼를 던진 것입니다. 송진우가 차근차근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송진우는 이웃 고을에서 혼인 사기 사건이 여러 건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기꾼들은 아름다운 여인을 미끼로 부유한 집안의 자제들을 속여 거액의 예물을 받아 챙긴 후 사라졌습니다. 동생이 혼인 방문을 내건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이것이 사기꾼들을 유인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송진우는 송기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만약 수상한 사람들이 나타나면 일부러 속아주되 절대 혼자 대응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아의 포졸들을 몰래 집 주변에 배치해 두었습니다. 어젯밤 강씨 일가가 집을 나서자마자 포졸들이 미행을 시작했습니다. 송만석과 정씨 마님이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기꾼들을 잡을 수 있다는 말이냐? 그렇습니다, 아버님. 포졸들은 지금쯤 그들의 소굴을 찾아냈을 것입니다. 과연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포졸들이 사기꾼 무리를 결박하여 관아로 끌고 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송진우는 즉시 관아로 향했고 송기호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관아뜰에는 강민수라 불렸던 사내를 비롯해 10명의 사기꾼들이 꿇어앉아 있었습니다. 강서연이라 불렸던 여인도 그 가운데 있었는데 어젯밤의 수줍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거친 말투로 욕설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이놈들, 어찌 양반 행세를 하며 선량한 백성들을 속였느냐. 송진우가 꾸짖자 강민수라 불렸던 사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경상도와 전라도 일대를 떠돌며 수년간 혼인 사기를 저질러 왔습니다. 강민수의 본명은 김천보로 본래 장돌뱅이였으나 도박빚을 갚기 위해 사기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강서연이라 불렸던 여인은 누구냐? 송진우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전주기방에서 1,000냥을 주고 데려온 기생입니다. 얼굴이 고와 양반집 규수 행세를 시키면 딱이었습니다. 김천보가 실토했습니다. 여인의 본명은 월선이었고 빚을 갚기 위해 이 일에 가담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 행세를 했던 자들은? 그들은 10년 넘게 사기를 쳐온 노련한 자들입니다. 저희는 그들에게 사기 기술을 배웠습니다. 포졸들이 사기꾼들의 소굴을 뒤진 결과 몇만 양과 금은 폐물 수천 양어치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수십 가구의 집안을 속여 모은 것이었습니다. 송진우는 엄정한 목소리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천보를 비롯한 주모자 5명은 유배형에 처하고 나머지는 각각 태형 100대에 처한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재물을 돌려주도록 하라. 관아 앞에 모인 백성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송사또께서 사기꾼들을 소탕하셨다. 역시 송사또는 명관이십니다. 송진우의 명성은 삽시간에 안동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정작 송진우는 동생 송기호를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호야, 내가 미끼 역할을 자청해준 덕분에 많은 백성들을 구할 수 있었다. 형으로서 또 형감으로서 고맙게 생각한다. 형님, 제가 평소에 방탕하게 살아 부모님께 걱정만 끼쳐드렸습니다. 이번 일로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송기호는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겉모습의 아름다움만 쫓다가는 큰 화를 당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혼인은 서로에 대한 믿음과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며칠 후 송기호는 부모님께 정중히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소인이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부모님께서 정해주시는 현숙한 여인과 혼인하겠습니다. 정씨마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호야, 네가 철이 들었구나. 어미가 좋은 며느리감을 다시 찾아보마. 그로부터 한 달 후 송기호는 처음에 소개받았던 장혜원과 혼례를 올렸습니다. 장혜원은 비록 절세미인은 아니었지만 현숙하고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혼례를 치른 후 신방에서 장혜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방님, 제가 아름답지 못해 실망하시는 건 아니신지요? 송기호가 부인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부인, 진정한 아름다움은 얼굴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소. 그리고 부인은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었으니 나에게는 세상 누구보다 아름답소. 장혜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송기호는 훌륭한 가장이 되었고 장혜원과의 사이에서 아들, 딸을 두었습니다. 송기호는 종종 자식들에게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이 아비는 젊은 시절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며 아까운 시간을 허비했다. 사람을 가까이 할 때 절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거라. 사람의 진심은 그 사람의 멋진 외모나 현란한 말이 아니라 언제나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있으니 이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자세를 갖춰야 하느니라. 훗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꽃에는 가시가 있고 달콤한 말에는 독이 있느니라. 눈으로 보는 것보다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 진실이니라. 세상에는 아름다운 것들이 많지만 그 안에 진실이 있는지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송기호는 한때의 실수를 통해 평생의 교훈을 얻었고 그 교훈은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져 송가의 가온이 되었습니다. 겉모습보다 덕을 보고 말보다 행실을 보며 화려함보다 진실함을 택하라. 솔솔야담 재밌게 보셨나요?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솔솔야담 보름달을 클릭하여 구독을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면 알람을 보내드립니다. 다음 동영상과 추천 영상도 준비했으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